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파장이 상당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연일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간접적인 전쟁 개입이다.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매우 부정적일 거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지정학적 조건 탓에 늘 신중해야 하는 우리나라인데요. 혹시나 카드를 너무 빨리 공개해버린 건 아닐까요? 기밀 문건 의혹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까지 미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무기를 가진 적이 드물었죠.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가진 무기를 지혜롭게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자전거? 서핑보드? 여보, 어떻게 다 들고 가? 새로 나온 익스트림 레저 하이엔드 모델 터레스 TX로 볼드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레저를 위한 다양한 기능까지. 터레스 TX 출시기념 전트림 30일 이내 품질 불만족 시 차량 교환 보장. 하이드아웃 콜라보 기념 한정 판치와 툴백 추첨 증정까지. 터레스 TX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에즈랜드 쉽고 빠른 인쇄. 에즈랜드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에즈랜드.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도청 신도시 지역 발암물질이 위험하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 의회 김순중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임미애 그래도 정치, 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어느덧 총선이 1년 안으로 다가와가지고. 그렇죠. 네, 예. 네, 바쁜 날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100분 토론 너무 잘 봤어요. 12시 넘어서까지, 새벽 1시까지, 네. 유튜브까지 다 봤는데, 그때 왜 민주당 이탄희 의원하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야, 우리나라 이런 정치인들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나라가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워낙 또 진정성 있으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예. 진중하신 분이라서, 저는 물론 이제, 개그 욕심을 좀 많이 해서.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좀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또 너무 진지해지면 또 보시는 분들 그렇죠. 재미없으시니까, 예. 이렇게 나름대로 했지만은,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진보와 보수가 생각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토론할 수 있구나. 맞아요. 예. 또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그래도 좀 주변에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밝은 미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혹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중간에 보신 분들 오해할 수 있어서, 네. 잠깐 좀 확인하고 싶은데, 천하람 변호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너무 사랑하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죠. 요거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좀 풀어주시죠. 네.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아이돌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본인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어떨 때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도 어쩔 수 없는 욕심 내지는 본인이 처한 어떤 입장에 따라 가지고 안 좋은 결정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정치인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결정일 때도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정치인이 좀 혼도 나고 이래야 될 때도 너무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 정치 발전을 좀 막고 우리가 서로 대화와 토론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맹목적인 그런 사랑, 모든 게 다 옳다 하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양쪽 양당에 뭐 15%, 20% 정도는 뭐 흔히 말해서 뭐 적극 지지층 있잖아요. 예. 맞죠. 네. 이런 분들, 예.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 마라, 무비판적으로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이제 뭐 예를 예.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누가 하더라도 안 좋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뭐 대통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지층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뭐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또 돈봉투 이런 거는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서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각 정당 내지는 인물에 대한 사랑을 약간씩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조절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0% 이해가 갔고 너무 사랑하지 마라. 그렇다고 또 너무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로이터 통신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 뭐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만. 네. 자, 근데 이 발언을 두고 상당히 좀 시끌시끌하네요. 이건 뭐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 러시아를 왜 적대국으로 만드냐.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 저는 뭐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은 사실이고 침략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 헤이그 협약 뭐 등등 여러 국제 협약에 위반되는 전쟁 범죄입니다. 워크라임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전쟁 범죄를 벌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6.25 때 뭐 여러 연합군에 뭐 도움 받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비록 원론적이고 가정적인 상황에 한정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예. 굳이 대통령의 입으로 할 필요가 지금 상황에서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한미 러시아 정상 입장에서 예. 한미 정상회담 또 앞두고 또 이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죠. 요미우리와 그렇죠. 또 인터뷰를 했고 왜 이렇게 다 퍼주는 이런 인터뷰를 직전에 하는지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바로 환영하는 성명을 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이제 미국과 뭐 얘기를 하든지 하나의 협상 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외교라는 것이 뭐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게 미국과 사전 조율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저도 100%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얻는 것이 없고 뭔가 러시아를 도발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걱정이 커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예. 설마 우리 외교 당국이 그랬을까 싶고, 다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되면은 한미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부담이 커진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뭔가 큰 걸 또 받아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대한민국 부담?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미국 입장에서 더 진척된 워딩이 나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더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예,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예. 자, 어제 4.19 기념사 했잖아요, 대통령. 여기서 글쎄요, 또 비판이 많이 나오는 게 4.19 기념사 이게 과연 어울리는 기념사였냐. 뭐 여기 보면 사기꾼 얘기 나오고 돈에 의한 매수. 이건 뭐 민주당 현재 돈봉투 사건 누가 네. 봐도 그걸 지적한 것 같고 뭐 독재, 폭력, 뭐 민주운동가 행세 등등 해서 이 4.19와는 좀 동떨어진 얘기만 축 늘어놓은 거 아니냐. 너무 정치적으로 발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대통령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는지 뭐 100%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한 우리 역사적인 유산, 또 거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분들에 대한 존중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민주화 운동을 실제로 뭐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또 어떤 과실을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이제 뭐 586 운동권에 대한 또 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비판들도 있죠. 당연히 있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 불만을 표시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실 수 있는데 이걸 굳이 4.19 기념사에서 하셔야만 했느냐 그러니까요. 하는 거는 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른 자리에서 얼마든지 뭐 하셔도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셨을까 싶고. 네, 아마 또 뭐 민주주의와 관련된 또 중요한 그 일정이다 보니까 뭐 본인의 뭐 나름대로 생각을 또 피력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3 그 기념사도 추념사도 마찬가지였고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양당 지금 뭐 또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슈가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부터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리스크 점점 커지는데 최근에 또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4.3은 뭐 김일성의 지시를 받은 거다. 뭐 김구 선생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거다. 지금 남한에선 김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등등 해서 네. 북한에서 받은 이 잘못된 교육, 뭐 역사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괜찮은가? 지금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째로는 우리가 과거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여러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 얘기를 더 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제주 4.3에 대한 발언과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 좀 나눠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제주 4.3에 대한 발언은 이거는 그냥 검증이나 토론이 불가능한 음모론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지령을 받았다. 이거는 뭐 북한에서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라고 하면 토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뭐 김구 선생과 김일성의 관계 잘 모르지만 또 뭐 이런 어떤 이번에 그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그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뭐 어떤 역사적인 다양한 어떤 맥락이나 해석에 관한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여당 최고위원이 사실 역사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당 최고위원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슈화 시킬 만한 일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우리 국민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까 뭐 싶더라고요. 지금 발언하는 내용들 보면. 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 의중 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징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진즉부터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발언을 가지고 징계하는 선례는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발언 자체만으로 징계는? 네, 정치적인 발언을 가지고 정치인을 징계하는 것은 항상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 선례가 쌓이게 되면은. 예. 반대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무리를 일으키면 징계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당대표 입장에서도 징계보다는 자진 사퇴를 유도해내는 것이 오히려 리더십 아니냐라는 저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타이밍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징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퇴하는 모양새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자진 사퇴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뭐 제주도 가서 뭐 사과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뭐 자진 사퇴만으로 이거 다 될까 싶기도 하네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주도민들 너무 화나게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5.18 얘기도 마찬가지고. 네, 뭐 저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발언으로 징계하는 거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미 선례들이 이상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뭐 이준석 대표한테 양두구육으로 징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형평성 문제에서 만약에 징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1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총선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뭐 여기서 6개월 징계하고 이거는 그냥
다시 총선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할 거라면 1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퇴하고 다음번에 공천 안 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봉투 의혹.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바로 얼마 전까지 전당대회 뛰셨어요. 대표 네. 선거에. 자, 이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한간에서는 이거 전당대회 때 이 정도 돈 뭐 이렇게 좀 전달하는 거 이거 관례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뭐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행동 안 했을 거로 저는 믿는데 네, 돈이 없어요. 실제 하고 싶어도. 일단 예. 실제 돈도 없고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예전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고 실제로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당협위원장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나마 국민의힘보다 이런저런 시스템을 더 잘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는 돈봉투 돌리는 관행이 더 심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는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이든 당원이든 똑같이 한 표거든요. 예. 근데 거기는 대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지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 한 표가 일반 당원 70표인가 그 정도 돼요. 70표인가요? 뭐 30몇 표라는 얘기도 듣고 네, 하여간 그게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투표율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왜냐하면 그 대의원들은 다 투표를 하니까 예. 사실상 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아하.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유혹이 훨씬 더 세고 실제로 뭐 꼭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민주당 쪽이. 그렇군요. 네. 예. 네. 이거 정말 뿌리 뽑아야 됩니다. 뭐 어떤 뭐 징계, 뭐 어떤 처벌을 해서라도 완전히 이번 기회에 좀 뿌리 뽑았으면 좋겠는데. 자,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뭐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당장 들어와서 해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런 겁니다. 아하. 배가 무슨 부르다. 얘기냐면은 예. 제가 항상 국민의힘 보면서 아직 국민의힘도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보십시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총선 1년 남았다라고 했으면은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요, 민주당이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금 안심하고 있어서 그렇지, 민주당이 도덕적인 우위를 상실한다라는 거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근데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도덕적 우위 거의 다 상실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거의 무슨 활용점점식으로 본인들의 당대표를 뽑는 절차에 도덕적인 우위는 물론이고 정당성까지 완전히 상실시키는 큰 일이 터졌는데 위기감이 없어요. 뭐 대통령이 또 헛발질 하시겠지. 뭐 국민의힘이 또 자기들끼리 뭐 헛소리 해가지고 지지율 깎아먹겠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진짜 이거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상황 입장에서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하라는 게 참 안타깝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이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이거 국민들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녹취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송 전 대표는 연루가 된 걸로 현재로서는 뭐 보여지는데요. 녹취록만 보자면 일단. 너무 많이 등장하고. 예, 뭐 송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도 파장이 미칠 사안일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간접적인 파장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송영길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가깝죠. 네, 게다가 민주당의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좀 우호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것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돈을 돌리는구나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재명 대표 측근들도 뭐 대통령 경선 때 돈을 돌렸느니 안 돌렸느니 뭐
의혹이 있고 이게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저런 문화가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도 과연 그러면 돈을 하나도 정치자금 안 썼을까? 내지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측근들이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더 가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보다 꽤 큰 문제인데 뭐 저희가 좀 엉망이라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원래 저희 같으면은 이거 막 당명 바꾸고 난리 쳐야 되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생각보다 좀 이상하게 뭐 조용한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그 2008년인가요? 그때도 당명 바꾸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박기태 네, 선박 전 장사하고 뭐 대표. 당사 예. 팔아가지고 뭐 헌납하고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네. 이 사안이었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김종인, 금태섭, 이상민 등이 가졌던 제3세력 토론회. 이거 아마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관심 있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분들 정말 많으시고 그래서 또 더 관심이 갔을 텐데 이 건강한 중도 3당, 제3당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조금 박해, 국민의힘의 네. 유리천장 같은 분들, 뭐 네. 이준석, 유승민, 뭐 천하람 등등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비교적 건강한 중도, 상식적인 이런 분들이 좀 모여서 제3당 만드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천 변호사 함께할 생각이 있으신지 꼭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지금 제3당이 나올 만한 정치적인 에너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양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실망감이 많이 쌓여 있고 또 기존의 어떤 중도 정치를 표방하던 안철수 국민의당 예전 대표도 국민의힘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이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뭔가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이라는 것이 저는 결코 간단치 않다고 보고 또 각자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굉장히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3당 이런 거 얘기하기가 그리고 저도 참여할 생각이 없는 것이 제가 며칠 전까지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네. 뭐 갑자기 무슨 제3당 가겠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 다만 이런 움직임 자체는 저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장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인사하는 거 정말 힘들지 감사하단 말 정말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즐거운 MBC 상쾌한 MBC 언제나 우리 함께해 MBC FM for you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도청 신도시 지역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내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청 신도시 지역이 발암물질 위해도 기준치 초과 권역에 포함됐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안동시 의회 김순중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순중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도청 신도시 지역이 발암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현재 도청 신도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5km 거리에는 경북 바이오산단이 있고요. 예. 그것이 한국남부발전소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발전소 2기를 증설하겠다고 이제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그 과정 중에 필요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도청 신도시 지역이 발암물질 위해도가 기준치 이상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조사 결과 어떤 발암물질이 얼마나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조사 결과를 보면요, 현황 농도, 즉 현재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를 따져보는 결과를 보면 예. 초미세먼지는 환경 기준이 30 마이크로그램 per 입방미터이고요. 예. 현황 농도는 48 마이크로그램이 나왔고 예. 오존은 환경 기준이 100 ppm인데 현황 농도는 105 ppm으로 초과되는 걸로 나왔고 약간 오바됐군요. 오존은. 예, 그렇습니다. 또 발암물질의 위해도를 또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 예. 결과는 비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항목이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뭐 또한 화력발전소를 2기를 증설했을 때는 어떤가 예측을 해봤는데 그 결과는 이산화질소가 환경 기준을 초과하고 발암물질 육각크롬도 위해도 기준을 초과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예, 발암물질, 뭐 초미세먼지, 오존까지 이렇게. 현재 이런데 2호기가 설치된다면 훨씬 더 나빠질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예. 자, 이렇게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다. 자, 이거 누구보다도 그곳에 이제 살고 계시는 그 주민들 건강이 지금 우려되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현재 그쪽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청 신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 평소에 이제 소각장 굴뚝을 바라보면서 연기를 보고 또 냄새도 나고 공기가 나쁜 것을 느꼈었는데 최근에 2월 3일 소각장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예예. 그래서 소각장은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가동이 아니고 폐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차에 이런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접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몇 번 얘기를 나눠보면은 장래에 가족들에 대한 또한 본인들에 대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금 불안해하고 있고요. 예. 2주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있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 평가가 나온 이 시설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장기적으로 소각장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죠. 정말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소각장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암 물질까지 그렇습니다. 있다는 사실 불안하고 또 2주까지도 생각한다는 그런 주민들 반응인데 자, 안동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가 현재는 이제 1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거고 이제 2호기가 2026년에 새로운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2호기 가동도 하기 전에 이렇게 발암 물질이 나와서 더 충격이 되고 있는데 대체 이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그 발암물질 위해도가 초과된다고 하는 지역에 가동 중인
그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남부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또 청신도시 광역 소각장이 있고요. 예. 아마 화장장과 오폐수 처리장도 일부분 영향을 끼칠 걸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그 남부 화력 발전소와 소각장이 가까이 있어서 둘 다 영향을 미치고 그렇겠죠. 있어서 예. 그 복합적인 영향이 있고 그 중에서 맑은 누리파크는 아시다시피 고장도 발생이 잦았고 또 연중 운행해야 될 기준도 못 지키고 있어서 그 재가동 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해 물질이 영향을 미쳤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남부 화력 발전소는 그 연중 계속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전력 수급을 보고 예. 한전에서 요구하면 수급에 맞추어서 수시로 가동을 멈추고 또 재가동을 하는 시설인데요. 그래요? 예. 재가동할 때 물론 5시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어떤 조치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공개되는 TMS의 자료를 보면 1시간 내지 5시간까지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세 가지 크게 지적을 해주시네요. 남부 화력발전소도 있고 그 소각장 맑은 누리파크죠. 소각장이 여기서 나오는 유해물질 또 화장장 또 오폐수 처리장 이게 원인이 아닐까 이런 진단을 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맑은 누리파크 이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여기가 보니까 굉장히 이게 시설이 큰 거네요. 하루에 소각 폐기물이 390톤이나 되고 음식물 폐기물도 120톤이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장인데 여기다가 또 전기를 또 생산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과 가동 중단이 상당히 잦다고 들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엔 화재까지 발생했는데 지금 소각장 가동 중단 상태인가요? 그 이후에? 지난 3월 4일부터 예천 안동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해서 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지만 가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했는데 그 방법이 이 차량 크레인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는 원래는 12m 되는 적재소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받아서 차량 크레인으로 소각로로 투입하는 방식을 시험을 했고 현재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북 북부 11개 시군 중에서 군위를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반입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2개의 소각기 중에서 2기 한 대만 운영을 하는데 일평균 185톤을 반입해서 소각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난 3월 4일에 재가동 테스트를 해서 현재는 그 가동 상태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가동 중인 상태고, 예. 뭐 2기 중에서 1기만 운영하는데. 1기만 운영하고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최근 3년 동안에 가동 중단 현황을 보면 무려 520일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하루는 가동하고 하루는 가동 안 하고 이런 꼴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동 중단이 잦은 겁니까? 저는 소각장 시설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시설의 문제는 우리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쓰레기가 들어오더라도 분리하지 않고 투입을 하는데 그 가운데는 유리, 철, 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가 투입이 돼서 이게 고장을 야기한 적도 있고 가능성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은 소각 시설에 대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을 해서 균질화해서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맑은 누리파크에는 전혀 하지 않아서 완전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발생하는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동 중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자체도 문제 있고 운영상에도 또 문제가 있다. 자, 맑은 누리파크 문제에 대해서 안동시나 경상북도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동시는 사실은 뭐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쓰레기를 반입을 하니까 경북도에 요청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네. 경상북도도 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BTO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운영을 GS건설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가동일을 지키지 못해서 GS건설에서 투자한 투자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대응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예, 아마 예. 맑은 누리파크는 그 자체 애물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도청 신도시 일대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발암물질 위해도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거 시급히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 저는 분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분산 설치요? 예, 지금 경북 북부 지역의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20년 동안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네. 20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이런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이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두세 개 정도 권역별로 네. 광역화해서 설치해서 이런 말씀드렸던 리스크도 분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민주당 김순중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진보의 눈으로 지역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도감청 의혹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태효 안보실장, 안보실 차장이 이 문제를 대통령 미국 방문 시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감청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한 4월 10일경인가요? 그때쯤 이게 도감청 의혹이 처음 제기됐는데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날짜 순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이 도감청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이 뭐였냐면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서 허위 네거티브 의혹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또 한미 동맹 흔드는 자해 행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4월 11일 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그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하기 위해서 출국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이런 아주 거만한 태도를 보였고 그래서 논란이 됐지요. 그런데 이게 14일 날 미국에서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밀 문서를 유출한 사람이 그것도 21살짜리. 청년이 잡힌 거예요. 주 방위군의 일병이었죠. 네네. 놀랐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잡혔는데 우리 보고 야당을 향해서는 그리고 국민을 향해서는 허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통령실도 자신들이 어떤 입장으로 국민들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공식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 이번에 뭐 미국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공식 의제로 올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회의를 할 때 보면 의사진행 발언이 있거든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짚고 그러니까 넘어가야죠. 항의를 해야 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맹국 간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되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다음 문제고 그렇죠. 일단 우리 입장은 전달은 해야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의제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입니다라는 얘기는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해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미국을 방문한 후에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보여주는 바람직한 태도일 텐데 뭐 의제로 안 들어간다라고 더 이상 이거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는 전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좀 해줘야 안 될까 이런 생각해요.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을까? 이번이 처음이라면 모르겠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일본에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 무슨 생각이 해야 드냐면요. 할 말을 못하는 이 상황. 예. 한 번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서 물컵에 반잔을 채웠는데 그러면 상대국이 나머지를 채워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상대방이 취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혹시 물 반 컵을 채워주지 않으면 항상 태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좀 비굴해지거든요.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해석하는 자의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굴욕적인 외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자의로 상대방도 우리에 대해서 선의와 호의로 대할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외교를 하는 것은 이 주권국가로서 외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주제 5개 큰 질문이 있는데 그 민주당 그 돈봉투 전당대회 그 있잖아요. 네네. 이거 시간이 안 돼서 못할까 봐 이걸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안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걸 좀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상당히 여론이 안 좋고 뭐 당 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 안팎에서 굉장히 안 좋고. 저희는 폭탄 맞았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저희 사실 이거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그나마 막 바닥을 빡빡 끼면서 주민들하고 만나 나가면서 조금씩 당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저희가 어떻게 방어가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거리의 현수막이 모두 다 걸렸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막 저희 그 큰 도로변이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장 좋은 위치에 전당대회 뭐 이렇게 걸린 거예요. 사실 그걸 볼 때마다 국민들한테 너무나 죄송하고 그런데 이거를 이 이슈를 덮을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양곡관리법 이러면은 국민의힘의 입장이 현수막 걸리면 그 밑에 우리 입장을 걸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걸어야 할 현수막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렇죠. 라는 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국민들께 죄송하고 정말로 그리고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전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송영길 되겠습니까? 들어와야지요. 지금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주말에 뭐 프랑스에서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들어와서 본인의 선거와 관련돼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뭐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상황을 밝히고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건 맞다. 근데 그게 맞는데 현재로서 뭐 다음 주 내로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들어와서 뭐 해명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야지요.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와야. 원래 계획대로 하면 6월 달에 들어온다는 건데. 아, 그러니까요. 예, 그 공부가 학업이 그때 끝난다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빨리 들어와야죠. 지금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뭐 출당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취할 수 있으면 출당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해야 된다. 예.
출당, 뭐 제명 뭐 이런 거요. 예. 근데 의혹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제명은 지금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당을 권유할 수는 있는 거죠. 당신 이 문제를 풀고 와라라고 얘기를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당에 끼치는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외국에 나가 있으면 사실 이 국내 상황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본다 하더라도 느끼는 체감 정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개된 녹취록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네. 이거는 뭐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근데 보이거든요. 이 녹취가 어떻게 민주당에는 없고 기자들한테는 있을까요? 이거 압수수색으로 해서 검찰이 가져간 건데. 네, 뭐 기자들에게 풀었겠죠, 뭐 검찰 측에서.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터질 때마다 그것에 대응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어떤 조치도 선제적으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지금 상황이어서 굉장히 난감해요.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좀 난감하고 네. 너무 정치적으로 검찰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불만 소리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차라리 녹취가 녹취 파일이 저희한테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다 그걸 하고서 다 확인하고 그래서 개별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되는데 없어요. 좀 요구를 좀 해보시죠.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러게요. 언론사는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검찰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언론한테는 풀지만 당사자인 민주당한테는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 자체를 불법적인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전당대회에 돈 푸는 이런 행위 조금 전에 천하람 변호사도 뭐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다. 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임혜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솔직히 좀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당대회 때 옛날에는 옛날엔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무슨 경비냐 하면 300만 원은 아니었고 옛날에 저희 전당대회 할 때 다 모여서 하잖아요. 체육관에서 올라갈 때 버스를 대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대절하는 경비가 내려왔어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2008년 이후에 한나라당 그 사건 이후에는 저희 절대로 없었고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저희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돌렸다 그러는데 정작 어려운 원외 지역위원장이 있는 지역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벌써 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이걸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는 더 황당한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 버스를 대절하거나 하면은 사실은 돈을 거둡니다. 왜냐하면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경비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위원장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데서 이 법에 걸려서 출마 자격조차 잃어버리는 이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 정치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돈을 다 걷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민주당 돈봉투 사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이거 단호히 조치해야 된다. 거듭 죄송합니다. 국민들께. 임미애 위원장님 내로남불 안 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자,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 뭐 국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적극 당부했다.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대외 일정 상당히 활발해지고 뭐 VIP2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실 거기 뭐 2층 대통령 쓰고 뭐 5층은 김건희 여사 쓰고 등등 해서 뭐 이런 일련의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 1분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총 6건의 공개 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건 내지 2건 이상의 공개 일정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10일, 12, 13일 동안은 연속으로 단독 일정을 소화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문화예술 분야 쪽에서 전문성이 있으니 그쪽에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가보훈 그 안보 행사 이런 데까지 찾아가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정책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2부속실을 건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건의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대통령실과 분리하기 위한 거거든요. 분리를 해야
어느 쪽에서 일정 관리가 되고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가 그게 관리가 되는 거고 그래야 책임을 어디서 질 수 있는지도 분명해지는 건데 지금 이거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실의 오더와 여사의 오더를 서로 섞어 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이 부속실을 안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과거부터 했었는데 저는 이러지 마시고 빨리 만드시라. 그래서 분리하시라 대통령실과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시간 좀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